조리막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진행하는 이 수업은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 수업입니다. 그래서 임업경영학과 마찬가지로 단원별로 프린트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기출문제인 23년도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이 프린트의 가장 뒷부분에 붙어 있습니다. 작년 수업을 들으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좀 최근 문제를 뒷부분에 붙여주시길 바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임업경영학, 조리막 모두 다 23년도 기출문제는 맨 뒤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조리막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 수업 같은 경우 오늘은 첫날이라서 제가 먼저 프린트 드리고서 문제 푸실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단 다음부터는 문제를 풀어 오시면 바로 수업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보통 지금 인강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인강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리고 수업을 들어주세요. 근데 문제를 푸실 때 교재를 보면서 푸지 마시고요. 교재 안 보고 그냥 문제 풀어주세요. 교재 안 보고 문제를 풀어봐야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게 뭔지, 헷갈리는 게 뭔지, 그리고 진짜로 모르는 게 뭔지 이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 푸실 때 확실히 모르는 거, 확실히 아는 거, 헷갈리는 거 체크를 해가면서 먼저 푸시고 설명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설명 드리는 거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이론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생각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좀 설명을 많이 드릴 계획이고요. 그리고 설명 드리면서 제가 해당 내용이 우리 이론서의 몇 페이지에 있는지도 같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페이지를 꼭 적어서 복습을 하실 때 페이지에서 내용을 찾아서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서 내용이 확실히 진짜 내게 될 수 있게 그렇게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수목의 성숙한 세근 구조를 횡단면상에서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우리 교재의 89페이지를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고요. 그림 바로 옆에 날개에 이 문제 똑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정답은 2번. 그런데 89페이지에 있는 그림 말고 다른 그림으로 좀 단순하게 한번 그림을 나타내 볼게요. 이 부분이 맨 바깥쪽 부분이다 라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 부분은 표피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안쪽 부분에는 피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보다 안쪽에는 피층. 그리고 그거보다 안쪽에는 내피, 그리고 그거보다 안쪽에는 내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그림을 제가 좀 단순하게 그렸지만요.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이 그림 같은 경우 이론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측근 형성 관련한 부분 내용을 다룰 때 이 그림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림 띄워 드리기도 했었지만 프린트로 그림 따로 모아서 드리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뭐구나 라고 아마 알아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만약에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은 이론 수업 시간에 나눠드린 그림만 나눠드린 그 프린트를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피, 피층, 내피, 내초 요 순서 정답 2번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좀 얘기를 해보면 이 내초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측근 같은 경우는 이 내초세포라고 하는 것이 분열해서 만들어진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론 수업 할 때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동령님의 숟가꾸기에서 생육 단계별 작업 목적과 방법을 묶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교재 29페이지에 표가 하나 있는데요. 그 표는 제가 이론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별표 200개, 300개도 모자라다고 엄청 강조를 들었었던 표예요. 그 표의 내용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그 표의 내용 핵심적인 것만 간단하게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딱 한 번 적고 뒷부분에서는 안 적을 거예요. 요거와 관련된 문제 진짜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일단 먼저 생육 단계부터 한번 적어볼게요. 생육 단계. 먼저 첫 번째로 치수림이라고 하는 단계부터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이 치수림 단계 같은 경우 이때는 특징이 인분이 시작될 때부터
시작될 때부터 인분 울패 직전까지의 단계. 인분 울패 직전까지의 단계. 이게 치수림의 특징이 됩니다. 그리고 치수림 같은 경우 숲 가꾸는 목적은 숲 만들기죠. 이 시기는 일단 숲을 만들자. 그게 목적이 돼요. 그리고 가꾸는 방법으로는 인공갱신, 천연갱신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인공갱신 그리고 천연갱신. 그리고 이 시기에 숲가꾸기 작업과 관련해서도 간단하게 적어보면 숲가꾸기 작업은 치수무육이라고 하는 게 실시가 되죠. 치수무육이 실시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때 풀베기, 솎아주기, 보식, 풀베기, 솎아주기, 보식, 혼효, 그리고 웃자란 나무 조절. 웃자란 나무 조절. 그게 이 시기에 실시가 됩니다. 특히 이 시기에 풀베기, 혼효 요 두 개가 또 여러 번 출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유령님 단계도 한번 적어볼게요. 그 다음 단계. 이 유령님 단계 같은 경우는 인분 울패가 시작될 때부터 흉고직경 6cm 이상인 우세목이 흉고직경 6cm 이상인 우세목이 인분 내 50% 이상일 때까지 단계죠. 50% 이상일 때까지 단계. 이거 숫자 6cm 50% 요거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유령님 시기 같은 경우는 숲 가꾸는 목적이 경쟁 조정이고요. 그리고 이때 숲 가꾸는 방법은 어린 나무 가꾸기. 어린 나무 가꾸기. 이거 이 시기에 어린 나무 가꾸기가 실시된다. 이거 진짜 중요한 사항이고 엄청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숲 가꾸기 작업으로는 잡목 솎아배기 또는 어린 나무 가꾸기. 잡목 솎아배기 또는 어린 나무 가꾸기. 그리고 불량목 제거. 사실 이 유령님 시기에 가꾸는 방법과 작업과 관련해서는 어린 나무 가꾸기 하나만 딱 기억을 해도 돼요. 어차피 뭐 잡목 솎아배기, 어린 나무 가꾸기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잡목 솎아배기 구식 표현으로 우리가 재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장령님 단계입니다. 장령님 같은 경우는 흉고직경 10cm 이상인 우세목이, 이거 숫자만 적을게요. 흉고직경 10cm 이상인 우세목이 인분 내 50% 이상일 때의 인분입니다. 그래서 장령님 관련해서는 숫자 10cm 이상 요것만 확실하게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숲 가꾸는 목적은 형질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고 숲 가꾸는 방법으로는 미래목 가꾸기 및 솎아배기라고 하는 게 들어가죠. 미래목 가꾸기 및 그리고 솎아배기. 이 시기에 미래목 가꾸기 실시된다. 이거 진짜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죠? 그리고 구체적인 숲 가꾸기 작업으로는 미래목 선정 및 보육, 미래목 선정 및 보육, 그리고 또 형질 및 생장 촉진, 그리고 가지치기.
가지치기. 미래목 선정 및 보유, 가지치기. 이게 이 장려님 시기에 실시되는 것들 중에 진짜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한목 속가배기라고 하는 것도 실시되는데 그거는 안 적을게요. 여기 속가배기 있으니까 그냥 경한목 속가배기는 안 적을게요. 그 다음으로 이제 성숙님 시기가 되죠. 성숙님. 이 성숙님 시기 같은 경우는 흉고직경 18cm 이상인 우세목이 18cm, 요거 숫자 18cm 이상인 우세목이 인분 내 50% 이상일 때의 인분. 그리고 이때 쑥가꾸는 목적은 수확갱신이 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가꾸는 방법으로는 수확 및 차세대 갱신 준비, 수확 및 차세대 갱신 준비. 그리고 구체적인 쑥가꾸기 작업으로는 속가배기와 대경제 수확, 속가배기, 대경제 수확, 그리고 갱신, 새로운 숲 준비. 사실 지금 요 성숙님 시기 같은 경우는 수확 갱신만 기억하면 돼요. 사실 수확 갱신만 기억하면 이거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쪽에 있는 것도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표의 내용 진짜 엄청 중요해요. 생육단계 특징, 가꾸는 목적, 가꾸는 방법, 쑥가꾸기 작업 이런 거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컬러 표시된 것들 있잖아요. 사실 이런 거 정도만 확실하게 좀 알고 있어도 답은 어느 정도 찾으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답은 4번.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성숙님 같은 경우는 쑥 가꾸는 목적이 수확갱신이다. 그리고 작업 방법으로는 구체적으로 속가배기, 대경제 수확 이러한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경쟁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유령님 단계에 가꾸는 목적. 여기 2번 보기 있는 것처럼. 그죠? 그리고 뭐 불량목 제거라고 하는 거 있는데 불량목 제거 같은 경우 유령님 시기에 실시하는 구체적인 쑥가꾸기 작업 이렇게 들어가요. 이 표 진짜 중요합니다. 정답 4번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치수령, 유령님, 장령님, 성숙님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것 자체가 동령님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일령님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없어요. 3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척박한 토양이 있어 임지를 비옥하게 만들기 위한 질소 고정 수목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일단 정답은 2번이 됩니다. 2번입니다. 2번. 그러면 일단 1번 같은 경우 학명이 있으니까 말씀드려보면 1번 학명은 개잎갈. 그죠? 개잎갈 나무이죠. 2번은 쌀이 나무. 그리고 3번은 백합나무네요. 그리고 4번은 북나무. 4번은 북나무 이거 북나무 요거예요. 북나무예요. 그러면 뭐 한글로 말씀드렸으면 이미 답 다 나온 거죠. 쌀이. 그죠? 정답이 2번 쌀이나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콩과에 속하는 거 한 가지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콩과 수목과 공생하는 질소고정 미생물 이름은 라이조비움이라더라. 이런 거 우리가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지 됩니다. 정답은 2번이고 이거는 우리 교재 169페이지에 보면 산림내 질소고정 미생물 표 있잖아요. 거기를 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2권 기준으로 비름목 관련한 부분을 보셔도 되고요. 이거는 다 아시는 그런 부분이에요. 학명이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콩과 수목이 질소고정 미생물과 공생한다.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정답 2번이고요. 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숲의 종류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정답 4번이에요. 4번 보시면 외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외림 같은 경우는 나무의 성립이 일반적으로 종자로부터 시작이 된 숲이다. 아니죠. 종자가 아니라 맹아 또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 걔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산림을 구성을 하는 나무가 종자로부터 발달이 된 경우에는 교림이 형성이 됩니다. 일반적으로요. 그리고 침엽수종이 주로 교림을 형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맹아
이런 것으로부터 숲이 형성이 되는 게 외림이고, 또 외림 같은 경우는 나무가 좀 키가 작다고 해서 우리가 저림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정답은 4번. 그리고 지금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 우리 교재에서 36페이지를 보시면 교림과 외림에 대해서 설명이 되고 있고 거기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정답 4번이고요. 사실 뭐 다른 보기 같은 경우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거 맞죠? 그렇죠? 굳이 설명 필요 없는 보기인 거 맞죠? 그리고 이제 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나무류에 공생하는 지속고정 미생물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일단 정답은 3번입니다. 이거 169페이지 표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죠. 일단 아까 전에 라이조비움이라고 하는 것이 콩과하고 공생한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일단 지속고정 미생물 한 번만 조금 간단하게 적어볼게요. 지속고정 미생물 같은 경우 커다랗게 자유생활하는 것과 공생하는 걸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속고정 미생물, 먼저 첫 번째로 자유생활하는 것. 자유생활하는 것은 아조토박터와 클로스트리디움, 얘네들이 자유생활하는 것이죠. 그리고 얘네는 공생하지 않고 그냥 자기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하면서 질소고정하는 거고, 그리고 아조토박터, 얘는 호기성이죠. 그리고 클로스트리디움, 얘는 현기성의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원래는 지구상에서 아조토박터라고 하는 애가 굉장히 호흡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하는 특성 가지고 있는데, 이 아조토박터가 산림토양에서는 별로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산림토양 같은 경우는 클로스트리디움, 얘가 더 일을 많이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공생하는 것. 공생하는 것은 먼저 시아노박테리아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라이조비움, 브라디라이조비움, 그리고 또 프랑키아, 이런 애들이 있죠. 그리고 이 중에서 얘네 라이조비움이랑 브라디라이조비움, 얘네가 콩과 수목과 공생을 하는 애입니다. 그리고 이 프랑키아, 얘가 정답이에요. 지금 우리 여기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는 오리나무류에 공생하는 거 물어보고 있죠. 이 프랑키아, 얘가 오리나무류, 보리수, 그리고 오리나무류, 보리수나무, 담자리꽃나무, 그리고 소귀나무, 이런 애들이랑 공생합니다. 그리고 시아노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지의류와 소철, 얘네랑 공생을 합니다. 진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이 콩과랑 공생하는 거. 라이조비움, 브라디라이조비움. 뭐 사실 브라디라이조비움 같은 경우는 따로 외울 필요 없어요. 어차피 라이조비움이라고 여기도 붙어 있으니까 라이조비움만 외우면 되고요. 그래서 이 라이조비움이 콩과랑 공생한대. 그리고 프랑키아라고 하는 애가 오리나무류랑 공생한대. 이게 진짜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아주 기본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확실하게 머릿속에 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외생공생, 내생공생도 한번 구분을 해본다면 시아노박테리아라고 하는 거, 걔는 외생공생이고, 적을게요. 혹시 모르니까 또. 시아노박테리아, 얘는 외생공생. 그리고 이 라이조비움과 프랑키아, 얘네들은 내생공생.
공생을 한다라는 거. 요것까지도 같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질소우정 미생물과 관련한 거 이런 애들 특히 콩가랑 공생하는 거, 오리나무 류랑 공생하는 거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이건 진짜 무조건 맞춰야 돼. 절대 틀리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프랑키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특징적인 사항 가지고 있어요. 프랑키아 같은 경우는 곰팡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균사가 나온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방사상균 또는 방선균 이렇게 부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너무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 169페이지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목으로 성숙했을 때 수형이 원추형으로 발달하는 수종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일단 정답은 2번입니다. 지금 여기 학명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1번은 팽나무네요. 1번은 팽나무. 그리고 2번은 삼나무. 2번 삼나무. 3번은 플라타노스라고 써 있죠. 굳이 한글말로 얘기하고 싶으면 뭐 양보좀. 그죠? 그리고 여기 4번 같은 경우는 느릅나무. 느릅나무. 딱 보니까 딱 하나만 좀 튀는 애가 있어. 그죠? 다른 애들은 다 화렵수인데 하나만 침엽수잖아요. 삼나무. 얘가 정답인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리박 같은 경우는 좀 찍을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찍으려면 뭘 알아야 찍는다고요. 침엽수, 화렵수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침엽수, 화렵수 구분했는데 하나만 침엽수거나 하나만 화렵수야. 그러면 그게 답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구분을 했는데 구분이 안 돼. 전부 다 화렵수거나 전부 다 침엽수야. 그러면 이제 음수, 양수 구분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만 음수, 하나만 양수 이렇게 나와. 그러면 그게 답이에요. 근데 그렇게 찍으려고 해도 알아야 찍는다는 거가 좀 굉장히 좀 피곤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답이 안 나온다. 그렇게 했는데 전부 다 음수거나 전부 다 양수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 관목이랑 교목 구분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만 관목이거나 하나만 교목이야. 그럼 걔가 답이에요. 일단 찍는 거 먼저 말씀드렸고요. 원래는 정석대로 설명을 드려야죠. 그렇죠? 수목이 이렇게 수형이 원추형으로 되어 있고 나자식물, 거시식물, 침엽수예요. 그죠? 그래서 이 나자식물 같은 경우 정아지가 측지보다 빨리 자라는 특성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얘가 원추형의 수형을 가집니다. 우리 교재 92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써 있어요. 그리고 92페이지 하단에 그림도 있는 거를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92페이지 하단의 그림을 보시면 원추형 그림이랑 구형의 그림, 그리고 원주형의 그림 세 가지가 나와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구형, 동그란 공 모양 같은 경우는 그거는 정화 우세 현상이 뚜렷하지 않거나 없는 수종이 공 모양의 형태가 된다. 이런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그런 동그란 공 모양의 수형을 가지는 수종이라고 하더라도 밀식이 되어서 자란다면 원주형의 수형을 가지게 된다. 그죠? 그리고 또 일단 정답은 2번이고 나자식물이 이렇게 원추형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피자식물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피자식물, 하류수 이렇게 연결시키시면 되죠. 피자식물 같은 경우 어렸을 때는 정화 우세 현상이 나타납니다. 피자식물도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원추형의 수형을 유지를 하는데 자라면서 정화 우세 현상이 없어져요. 피자식물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점점 측지의 발달이 왕성하게 일어나면서 넓은 수관을 가진 구형, 공 모양의 수관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피자식물이 일반적으로 공 모양이다. 근데 피자식물도 어렸을 때는 정화우세 현상이 있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정답 2번이고요. 7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엽 하류수에서의 탄수화물 이동과 조장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사부 조직을 통해서 운반되는 탄수화물은 근원적으로 비현원당이다. 이거 이론 수업 진행하면서도 엄청 강조를 드렸었던 부분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교재에서 104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기본적으로 사부는 탄수화물의 이동 통로, 목부는 물 이동 통로, 우리가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사부를 통해서 이동하는 탄수화물의 성분은 비환원당이라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비환원당. 만약에 실제 시험장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 이건 진짜 절대 틀리면 안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비환원당이 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비환원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물질을 환원시킬 수 없는 당류예요. 다른 물질을 환원시킬 수 없는 당류. 그게 비환원당입니다. 그러면 사부에서 이동하는 탄수화물이 모두 비환원당이다라고 하는 것은 비환원당이 효소에 의해서 잘 분해되지도 않고 화학 반응도 잘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먼 거리까지 수송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성질이 안 바뀌면서 그냥 쉽게 이동할 수 있어. 이런 얘기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환원당이 나왔으니까 환원당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환원당 같은 경우 단당류가 환원당이죠. 단당류가 환원당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단당류는 사부 조직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특성을 가집니다. 그죠? 단당류는 환원당이고 걔는 사부 조직에서 발견이 안 된다.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일단 1번 보기도 한번 볼까요? 단풍나무와 자작나무 사부수에게는 과당이 다량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과당이 아니고 슈크로즈. 슈크로즈가 다량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슈크로즈를 우리가 한글말로 굳이 표현을 해본다면 설탕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얘가 비환원당이에요. 비환원당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1번 보기 같은 경우요. 사실 사부를 통해서 이동하는 탄수화물이 비환원당이다만 생각을 해도 그러면은 과당은 아니겠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해봐도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부를 통해서 탄수화물이 이동한다. 그거 같은 경우 사부 수액을 통해서 탄수화물이 이동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당이라고 하는 거 얘 비환원당 아니었었는데 그러면 얘는 아니겠구나. 정확하게 뭔지 몰라도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슈크로즈인데요. 이거 슈크로즈와 관련돼서는 우리 103페이지를 보시면 교재 103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팁이 있어요. 그 103페이지 하단 팁을 보시면 슈크로즈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슈크로즈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 널리 분포되어 있고 비교적 높은 농도로 존재하는 특성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사부를 통해서 이동하는 탄수화물의 주성분이다. 이런 사항이 있다고요. 그러면 사부 통해서 이동하는 주성분 슈크로즈였는데 슈크로즈인가?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사항이고요. 2번 보실래요? 지금 여기 2번 보시면 목부수액은 과실이나 눈의 탄수화물과 무기양분 공급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사부가 탄수화물의 이동 통로라고 했는데 그러면 탄수화물 공급이란 말이 나왔으면 탄수화물이 여기 목부수액을 통해서 이동한단 말이잖아요. 여기 2번 보기는 탄수화물은 사부수액인데 이렇게 생각해서 2번의 목부수액 부분을 사부수액인가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사부수액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부수액 같은 경우는요. 보통 당류가 20% 정도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면 굉장히 진한 용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부수액을 통해서 탄수화물이 이동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부수액 부분에 무기양분이 한 개도 없는 거 아니에요. 사부수액에도 무기양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증산작용을 별로 하지 않는 조직, 과실이나 눈 이런 거 증산작용 별로 많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탄수화물과 무기양분을 공급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무기양분까지는 몰라서도 탄수화물만 보고 사부수액 이렇게 연결시켜야 돼요. 그리고 또 지금 4번 보기 볼까요? 전부는 잎의 경우 강합성에 의해서 세포질에 직접 축적된다. 세포질이 아니라 엽록체에
직접 축적이 됩니다. 이거 우리 교재 104페이지. 104페이지에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 비환원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104페이지, 이거 엽록체의 전분이 축적된다. 이것도 104페이지. 그리고 4부를 통해서 이동하는 탄수화물의 주성분이 시크로즈다. 이거는 103페이지. 그리고 4부 수액이라고 하는 게 4부를 통한 탄수화물의 이동액이다 라고 써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우리 교재에. 4부 수액이 4부를 통한 탄수화물 이동액이다. 116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4부 수액이 4부를 통한 탄수화물의 이동액이다. 116페이지. 아마 116페이지 상단 정도에 있을 거예요.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토양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1번이 됩니다. 토양을 구성하는 고체, 액체, 기체의 비율을 토성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토성이라고 하는 것은 토성은 토양 내에 점토, 미사, 모래의 상대적인 혼합 비율을 말합니다. 이상 우리 교재 165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점토, 미사, 모래 얘네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점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이즈가 작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단순하게 표현을 해보면 요만해요. 미사 같은 경우는 점토보다는 크고 모래보다는 작아요. 그래서 미사는 단순하게 나타내보면은 이 정도. 그리고 모래는 입자 하나하나가 엄청 커요. 그래서 모래는 이렇게 커요. 예, 지금 이렇게 사이즈가 제가 그림 그린 것처럼 실제로 이런 사이즈는 아닌데 그냥 단순하게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입자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자가 작은 점토에는요, 표면에 음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전하를 띠고 있어서 양이온, 무기 양분들 중에 양이온이 많잖아요.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 점토에 붙게 되는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래, 이렇게 알갱이 많은 모래, 이거 같은 경우는 표면에 음전하 안 띄어요. 그래서 얘는 양이온이 붙지 못합니다. 그것까지 같이 좀 기억을 해주세요.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2번을 한번 봐주세요. 토양 단면이 유기물층, 용탈층, 집적층, 모재층으로 구분됩니다. 예, 요거 164페이지에 우리 교재 그림이 있고요. 거기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토양 단면을 그냥 단순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맨 위에는 유기물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유기물층 같은 경우 L층, F층, H층 이렇게 구분이 되죠. L층은 낙엽층입니다. F층은 발효층, 그리고 H층은 부식층. 이 유기물층을 우리가 약자로 5층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유기물층을 우리가 임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거보다 아래에는 용탈층이 있어요. 용탈층은 A층이죠. 용탈층 같은 경우는 일단 용탈층의 맨 윗부분은 유기물이 좀 혼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용탈층에서 조금 아래 부분 같은 경우는 점토와 철, 알루미늄 산화물이 용탈이 됩니다. 용탈된다는 것은 밑으로 내려간다, 밑으로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아래는 집적층이 있습니다. 집적층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층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용탈층에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 것들이 이 집적층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적층 같은 경우는 점토, 철, 알루미늄 산화물이 집적이 되는 곳 이렇게 교재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거보다 아래 부분은 모재층입니다. 모재층. 그보다 아래는 모재층. 모재층 같은 경우는 C층. 그리고 그보다 더 아래 부분 같은 경우는 모암이라고 합니다.
요거 교재 그림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이거 나타내는 그림 바로 아래를 보면 또 어떤 상황이 있냐면 경작토양과 산림토양의 차이점이 한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산림토양은 경운을 안 하는데 경작토양은 경운을 한다. 그 사항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3번 같은 경우는 뭐 한 번씩만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이거 굳이 페이지 필요 없겠죠? 4번 한번 볼까요? 토양의 양이온 치환 능력이 큰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토양의 양이온 치환 능력에 대한 사항은 우리 교재 167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신 사항인데요. 일단 토양에 있는 이 작은 점토 입자하고 콜로이드 형태의 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표면에 음전하를 띠고 있어요. 우리 교재를 보면 음전기를 띠고 있다 이렇게 적어놨을 거예요. 책에 따라서 음전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음전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음전하를 띠고 있는 이런 부분은 양전하를 띠는 애하고 붙을 수 있는 성질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 자석을 생각을 해보면 돼요. 자석을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극이랑 플러스 극이 붙죠? 그런 현상이 토양에서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토양의 점토 입자 그리고 콜로이드 형태의 부식은 양전하를 띤 무기염과 붙을 수 있다. 그거를 흡착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요. 그렇게 토양 입자가 양이온과 흡착이 되어서 양이온이 저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붙는 양이온들 같은 경우는 다른 양이온이랑 서로 위치가 교환이 되기도 합니다. 토양이 가지는 이런 능력을 우리는 양이온 치환 능력 또는 양이온 치환 용량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양이온 치환 능력 또는 양이온 치환 용량이라고 하는 거, 이게 토양 비옥도의 척도가 됩니다. 그리고 음전하를 띠는 점토와 유기물이 많을수록 양이온이 많이 붙겠죠. 그래서 점토와 유기물 함량이 높을수록 치환 능력이 높아진다. 이렇게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재에서는 양이온 치환 능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다른 많은 책들에서는 양이온 치환 능력이라는 단어보다는 양이온 치환 용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양이온 치환 용량의 정의, 그냥 간단하게 정의를 한번 얘기해 보면 일정량의 토양이 보유하고 있는 치환성 양이온의 총량을 당량으로 나타낸 것,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당량으로 나타낸 것, 그냥 아예 적을게요. 그것까지. 당량으로 나타낸 것, 이렇게 양이온 치환 용량의 정의를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토양이 양이온을 흡착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토양이 양이온을 흡착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양이온 치환 용량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사실 우리 교재에 써 있는 설명보다 이런 내용으로 언급하는 책이 더 많아요. 그러면 일정량의 토양이 보유하고 있는 치환성 양이온의 총량, 이건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토양의 음전하가 많냐 적냐, 그걸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게 토양이다라고 볼게요. 이 토양에 음전하가 많아.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치환성 양이온이 많이 붙게 된다고요. 토양이 양이온을 흡착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은 거라고, 음전하가 많은 부분이요.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음전하 띠는 점토와 유기물이 많으면 양이온 치환 능력이 높아진다라고 우리 교재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양이온 치환 능력 또는 양이온 치환 용량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거는
염기포화도하고 또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염기포화도의 정의를 한번 적어볼게요. 염기포화도라고 하는 것은 양이온 치환 용량에 대한 치환성 양이온의 비율, 이게 염기포화도의 정의를 간단하게 적은 것입니다. 그럼 이거 그림으로 한번 좀 나타내 볼게요. 일단 먼저 이렇게 토양이, 원래 토양이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지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토양이 이렇게 있고 여기 토양에 음전화가 이만큼이 있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만큼이 칼슘, 마그네슘 같은 애들이 붙어 있대요. 얘네 양전화 띄는 애들이에요. 칼슘, 마그네슘 같은 애들이 여기에 붙어 있대요. 그리고 여기는 수소이온이 붙어 있대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만큼이 수소이온이고요. 그리고 요만큼만 칼슘, 마그네슘 같은 애들이 붙어 있대요.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곳이 염기포화도가 더 높은 곳이냐? 여기가 염기포화도가 높은 것입니다. 염기포화도가 높은 곳은 이쪽이에요. 이쪽. 기본적으로 이 수소이온 같은 경우도요. 얘도 플러스, 얘도 양전화입니다. 그렇지만 이 수소이온이라고 하는 거, 얘가 많이 붙어있는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런 조건에는 식물 생육에 도움이 되는 좋은 양이온들이 많이 붙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소이온이 이렇게 많이 붙어있죠? 그러면 이런 곳은 산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플러스자가 붙은 애들 중에는 좋은 애들이 대부분인데 수소이온은 토양에 붙어 있으면 별로 안 좋은 거. 얘만 좀 따로 구분해서 생각을 해주세요. 수소이온이 여기 많이 붙어 있으면 산성이다. 수소이온이 여기에 붙어 있으면 진짜 좋은 애들이 못 붙어 있게 된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염기포화도 높은 거고 여기는 염기포화도가 낮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염기포화도가 높은 곳은 칼슘, 마그네슘 같은 식물 생육에 도움이 되는 애들이 많이 붙어 있고 여기가 비옥한 거가 되겠죠? 여기는 그런 애들이 붙어있지 못하니까 척박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도 어떤 사항이 있냐면 토양 pH가 높고 비옥하면 염기포화도가 높다. 토양 pH가 낮고 척박하면 염기포화도가 낮은 특성이 있다. 이런 사항 167페이지에서 다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일단 4번 보기 보시면 여기 양이온 치환 능력이 큰 순서가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이거는 우리 교재 167페이지를 보시면 양이온이 토양 표면에 부착하는 힘의 순위라고 해서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일단 제일 센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수소이온이고 그 다음으로 칼슘, 그 다음에 마그네슘, 그 다음에 칼리, 그리고 칼리는 암모니um 질소와 같고 그 다음에 나트륨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이온이 토양 표면에 부착하는 힘의 순위대로 양이온이 상호 치환됩니다. 그래서 4번 맞는 얘기예요. 예, 토양의 양이온 치환 능력이 큰 순서, 이거 우리 교재 167페이지 양이온 치환과 관련해서 언급하는 부분에서 양이온이 토양 표면에 부착하는 힘의 순위, 그거랑 연결시키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요. 사실 뭐 3번 보기는 그냥 한 번만 보셔도 되지만 특히 1번, 2번, 4번 이런 거는 우리가 필수로 알고 가야 되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목의 탄수화물 대사와 음반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라고 하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일단 기억번 보시면 어린 나무와 성수목의 탄수화물 농도는 지상부보다 지하부가 높지만 수령이 더할수록 총량은 지상부가 지하부보다 더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 교재 104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일단
농도하고 양은 얘기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일단 탄수화물 축적을 농도로 표시를 하면 이렇게 지하부의 농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뿌리가 중요한 탄수화물의 저장소로서 역할을 한다고요. 그런데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수목은 점점 나이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지상부 무게가 좀 빨리 증가하다 보니까 지하부보다 지상부가 총량은 훨씬 더 많게 되는 것입니다. 농도하고 양 구분 꼭 해주세요. 104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니은을 봐주세요. 니은번 같은 경우 공생을 하는 경우에 수목은 질소고정 박테리아 혹은 균근에게 탄수화물 제공한다. 이거 같은 경우 이론 수업 진행하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재 170페이지를 보시면 균근에 대한 설명 부분에 이렇게 균근 곰팡이 같은 경우 수목의 뿌리로부터 탄수화물 공급받는다. 이런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얘네는 공생을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질소고정 미생물 그리고 균근 곰팡이 얘네들은 다 수목 뿌리 부분에 공생하면서 수목의 뿌리로부터 탄수화물을 공급을 받고 그리고 균근 같은 경우는 균근 곰팡이 같은 경우는 산림토양에서 암모늄 퇴질소의 흡수와 인산의 흡수를 도와주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하죠. 그리고 질소고정 미생물은 당연히 동동 떠다니고 있는 질소를 땅에 콕 붙잡아주는 그런 또 좋은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디귿번 봐주세요. 보시면 온대지방 낙엽수의 경우에 탄수화물 함량은 보통 늦가을에 최고치를 보이고 늦봄에 최저치를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항도 104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네요. 이 사항도. 일단 수목은 특히 낙엽수 같은 경우는 가을철에 낙엽이 질 때 줄기의 탄수화물 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해서 겨울철의 추운 날씨에 대해서 견디는 내한성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은 새로운 잎과 가지 생장을 위해서 저장하고 있었던 탄수화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탄수화물의 함량은 저장 탄수화물을 많이 이용한 늦은 봄의 최저치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요거 104페이지고요. 그리고 여기 리을번 봐주세요. 리을번 요것도 104페이지네. 여기 있는 사항 전부 다 104페이지 내용이네요. 탄수화물 운반은 사부조직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맞아요. 그런데 나자식물에서 이 부분을 피자식물에서로 바꿔주셔야 되겠네. 피자식물에서 사부조직의 기본세포가 사관세포고 보조세포는 반세포. 그래서 여기 나자식물이라고 써있는 거를 피자식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자식물에서 기본세포는 뭔지 한번 적어볼까요? 나자식물에서 기본세포는 4세포. 나자식물에서 기본세포는 4세포이고요. 그리고 보조세포는 알부민 세포입니다. 이거 아마 제가 이론 수업 진행하면서 아마 적어드렸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틸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 1번이 됩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교재 118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일단 에틸렌은 열매 성숙 촉진시키고요. 잎의 2층이 형성되어서 탄리 현상 유발합니다. 2층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는 층이에요. 그래서 이 분리되는 층이 형성이 되어서 잎이 떨어지는 탄리 현상 유발하는 거 정답 1번이고요. 2번 같은 경우는 뿌리가 침수되면 이 뿌리에서 생산된 에틸렌이 줄기로 이동해서 줄기 신장을 촉진한다가 아니라 억제한다로 바뀌어야 합니다. 억제한다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쌍자엽 식물 같은 경우 토양이 딱딱하면 에틸렌 생산이 촉진되어서 뿌리가 더 가늘어져서라고 되어 있죠. 가늘어져서가 아니라 굵어져서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요. 발화를 억제시킨다가 아니라 도와준다.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3번 틀린 건데요. 이거 2번, 3번 내용과 관련해서 좀 추가적인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뿌리가 침수되면 그럼 이런 상태에서는 기체 상태인 에틸렌이 어디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못하겠죠.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에틸렌이 줄기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에틸렌이라고 하는 게 줄기로 올라가면 줄기 신장이 억제가 되는데요. 에틸렌이라고 하는 것은 피자식물에서 줄기, 뿌리의 신장 생장을 억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신장 생장은 길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길어지게 하는 그 신장 생장 억제하는 특성이 있어. 그래서 줄기로 에틸렌이 이동하면 신장이 억제가 됩니다. 그러면 일단 신장 생장이 에틸렌에 의해서 억제가 됐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비대 생장이 더 촉진이 돼요.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에틸렌에 의해서 신장 생장이 억제가 되는 반면에 비대 생장은 촉진된다. 그럼 비대 생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굵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길어지는 게 멈추고 그 부분이 굵어진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줄기, 뿌리에 비대 생장을 유발하는 현상은요. 쌍자엽 식물의 종자가 땅속에서 발아할 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쌍자엽 식물 같은 경우 발아하면서 상배축이나 하배축 부분이 토양을 뚫고 올라올 때 갈고리 모양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갈고리 모양을 갖춘 그 부분은 에틸렌이라고 하는 게 세포 신장을 억제함으로써 형성이 돼요. 그래서 토양이 딱딱하다거나 물리적인 자극을 받는다거나 해서 에틸렌 생산이 촉진이 되면 갈고리 부분도 굵어지고 뿌리도 굵어집니다. 그래서 흙을 안전하게 밀어 올려서 발아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3번 보기 같은 경우는 갈고리 모양에 대한 내용은 없잖아요. 이거는 출제자가 문장을 쓰다 말았어요. 갈고리 부분도 원래는 있어줘야 돼요. 그런데 출제자가 이렇게 썼기 때문에 저도 우리 교재 118페이지에 보면은 그냥 이 3번 보기 기준으로만 좀 해당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4번 보기 봐주세요. 이것도 역시 118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에틸렌 수용성 아니에요. 에틸렌이라고 하는 것은 기체 상태의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빈 공간, 세포들 사이에 있는 간극, 빈 공간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확산되는 특성을 가지죠. 이거 이론 수업 진행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세포들 사이에 있는 빈 공간, 세포 간극을 통해서 확산된다. 그래서 4번도 틀린 사항입니다. 10번 정답 1번이고요.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